이 폭풍은 10년에 한 번 올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대기 교란이 열대성 폭풍으로 이어 허리케인 헬렌으로 발전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평범하게 지나가던 폭풍 시즌의 또 다른 한 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하죠. 모두가 예상하는 일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자연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이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폭풍이었고 상륙 몇 시간 전에는 대형 폭풍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허리케인 헬렌이 미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규모로 볼 때 헬렌은 이미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미국 영토에 영향을 준 가장 치명적인 허리케인입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의 8개 본토주에 영향을 준 가장 치명적인 허리케인입니다. 헬렌은 예상을 넘어 더 멀리 이동해 피해가 없을 것 같던 지역사회까지 파괴했고 미국 남동부 상당 부분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헬렌은 큰 피해와 함께 경고도 남겼습니다. 폭풍, 특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가 프로젝트 특별 에피소드에서는 허리케인 헬렌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폭풍 자체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렌을 핵심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의 맥락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력한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행하는지, 또 이런 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헬렌 허리케인으로 발전하게 될 그 폭풍은 모든 허리케인이 그렇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열대 지역 습기 속에서 저기압 지대로 형성된 것이죠. 이런 저기압 지대들이 그렇습니다. 이 저기압 지대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바다 공기와 상호작용해 차갑고 습한 공기를 올려 비구름과 노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폭풍이 커지면서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고 바람이 폭풍을 더욱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허리케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허리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폭풍도 최소 시속 64km, 40마일 바람이 불게 됩니다. 중간세기 폭풍은 최소 시속 111마일, 178km 이상의 바람이 붑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카테고리 5 폭풍은 최소 시속 252km, 157마일의 바람을 동반하며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폭풍의 순수한 에너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허리케인 바람 에너지를 완벽히 활용하면 그 힘은 지구 모든 인간 인프라 발전 용량의 절반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마지막 주 헬렌은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전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렌 발생 초기에도 이 폭풍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헬렌이 형성될 때 멕시코만 바닷물 온도는 전례 없이 높았습니다. 대기과학자 브라이언 맥널리는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만의 평균 해양열 함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완전히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달자 기준 평균의 126%입니다. 인용 끝. 멕시코만의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항상 최대화시 9도 거의 섭씨 2도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 허리케인은 카리브해의 매우 따뜻한 루프 해류를 지나 추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지역엔 바람이 거의 없어 보통은 주변 바람이 허리케인을 약화시켰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방해 없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허리케인을 예측하는 것은 악명 높게 위험한 일인데 그 이유는 주로 환경적, 기상적 요인들 때문에 허리케인의 경로와 위력을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헬렌에 대한 초기 예상과 달리 실제 상황은 플로리다와 조지아에 상륙하기 전 예측된 최악의 피해와는 달랐습니다. 헬렌은 쿠바, 멕시코, 칸쿤 근처, 케이맨 제도를 강타해 더 심각한 상황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이는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의 넓은 공해에서 발생했습니다. 헬렌은 시속 약 120마일 193km의 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허리케인으로 빠르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플로리다 해안 지역 사회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집과 사업체를 견고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큰 피해를 주며 나무를 쓰러뜨리고 일부 지역에선 며칠간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플로리다 빅밴드에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텔러헤시와 템페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폭풍의 경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상륙하면 모든 허리케인들이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 수백 마일 이내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고 곧 소멸의 비로 흩어질 전망이었습니다. 헬렌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까지 폭풍은 점점 강해져 시속 225km의 바람을 동반한 등급 허리케인이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은 9월 6일 밤 11시쯤 플로리다 페리 마을을 강타한 뒤 잠시 내륙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은 조지아주를 지나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향할 것으로 이미 예상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미국 동부를 남북으로 뻗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켄터키 등 여러 지역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폭풍에 더해진 에너지는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위험한 상황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폭풍은 내륙 깊숙이까지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허리케인이나 대형 열대성 폭풍에 버금가는 강풍과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또한 폭풍은 여러 면에서 변했고 비구름도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즉,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폭우를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평방피트 땅에 예상 강수량이 6인치에서 12-18인치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헬렌은 해안 전역에 치명적 폭풍 헤이를 몰고 올 것이며, 이는 바다 전체가 평소보다 약 8피트 높아지는 해수면 상승을 뜻합니다. 플로리다 템파베이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고, 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와플 하우스가 여러 곳 폐쇄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 심각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테 11인치 28cm가 넘는 비가 내려 1878년 이후 이틀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물은 애틀랜타와 다른 지역강, 하천으로 흘러가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였습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의 많은 강들이 사상 최대 홍수 수위를 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지역은 2인치 55cm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했고, 많은 지역사회가 이전 기록보다 훨씬 많은 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폭풍은 수십 개 토네이도를 발생시켜 일부 이웃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허리케인 바람만으로는 불가능한 피해였습니다. 헬렌의 강풍과 폭우로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예측할 수 없고 치명적으로 쏟아졌으며 9월 9일 폭풍이 소멸할 무렵에는 지나간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력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어떤 기상현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본토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폭풍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127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 113명, 사우스캐롤라이나 48명, 조지아 33명, 플로리다 테네시, 버지니아 각각 3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명단에 추가될 이름들은 다른 명단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실종자 명단 현재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종자 수는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이후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실종자 명단에는 아직도 1,400명이 넘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홍수에 휩쓸렸고 생존자 수색 희망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종된 1,40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헬렌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20명을 넘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1,392명을 뛰어넘게 됩니다. 비교하자면 카트리나 이후 공식적으로 13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물질적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현재 추정으로 약 10억 달러에 이르지만 아직 많은 지역이 평가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 피스칼 타임스에 따르면 총 경제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전부를 다루지 않고 일부 사례에 집중해 조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헬렌 허리케인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는 플로리다이고 이런 허리케인에 단련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 지역에서 대피를 거부한 뒤 폭풍 헤일로 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한 지역 보안관 사무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만일을 대비해 연구 마커로 신상 정보를 몸에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더키 섬 지역 사회는 한 주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기상 캐스터 밥벤 딜러는 생방송 중 부분적으로 잠긴 차량에서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주 저녁에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해 많은 동네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도로가 완전히 통행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에서 발생한 여러 명 이상의 사망자는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갇혀서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양계 산업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슈빌시는 몇 달간의 큰 홍수로 여러 구역이 완전히 쓸려 나갔습니다. 산사태로 여러 고속도로에 도시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주네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가 크게 유실되고 여러 소도시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프루스 파인 마을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으며 이곳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초고순도 석영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는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내 다른 지역에서는 정맥주사 수액 공장이 홍수로 침수되어 많은 지역사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시무니 록은 브로드 강범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약 130만 명이 정전을 겪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테네시 헬리콥터 구조대는 홍수 중 8건을 구조했고 어윈시 의료병원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다리와 고속도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잃은 건 넘는 수상구조가 추가됐고 웨스트버지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오하이오 주는 경미한 피해만 보고됐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을 주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헬렌은 전 세계 다른 대형 파괴적 기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으며 최소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볼 때 이것이 엄청난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무엇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 어떤 개인, 공동체, 정부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신중하고 유능하며 무엇보다 효과적인 긴급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응은 가능합니다. 이는 연방재난관리기관뿐 아니라 주와 지방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실수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긍정적인 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역사 속 여러 재난관리에서처럼 대응에는 성공으로 평가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정전, 홍수, 전력수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병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프라 복구 인력들이 대기하며 피해가 큰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했고 실제로 투입됐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지금까지 폭풍 피해 생존자들에게 약 1억 4,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720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고 1,390만 리터의 식수를 공급했습니다. 10월 9일 기준 200명 이상 이 수색구조팀에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교통 인프라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헬렌의 영향으로 모든 주가 구호 활동에 참여했고 헬렌의 파괴 중 많은 이들이 생명을 구하려 영웅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허리케인 이후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Associated Press 통신은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마을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산 다묘 옆 임시보드엔 실종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노새가 상곡대기 집에 의료용품을 배달했고 주민들은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와 캠프 스톱으로 요리하며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 인용구는 대부분의 재난에서 마지막에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역할 때문이든
단순히 인간적인 품위와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이든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합니다. 그리고 헬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망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헬렌은 드러났습니다. 미국 인프라의 방치, 계획 실패, 비상 대응 부족 등 모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많은 개별 항목들 중에서도 아마도 실종자 명단만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주에서 집계된 공식 실종자 수는 총 170명에서 300명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은 별도의 더 긴 명단을 작성해 공식 및 지역사회 보고와 실종자 수 차이가 큽니다. 공식 명단에 없는 수백 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명단은 생존자나 사망자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명단의 이름들은 공식 명단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자 수색이나 실종자 가족 통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서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파손된 것도 주요 피해 중 하나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중 하나인 I-40는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수개월 동안 폐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26도 몇 달 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도로 유실로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많은 주 고속도로도 피해로 복구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여러 주요 다리가 홍수로 유실되거나 교각 침식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백 개 도로가 폐쇄됐고 많은 도로는 복구에 몇 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게다가 복구해야 할 다른 도로들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니 언제 복구될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하더라도 많은 도로들의 복구 일정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도로 다음엔 댐이 있었지만 헬렌이 지나갈 때와 이후에도 댐 소식은 기대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댐 범람과 치명적인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댐이 넘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의 대부분 댐들은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테네시주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상류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에 뉴포트시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러더퍼드 카운티에 위치한 레이크 루어댐에서는 120피트 높이의 댐 정상부를 홍수물이 넘쳐 흐르며 제방 옆 벽을 따라 통제되지 않은 물살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주민들에게 높은 지대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이크 루어댐은 헬렌 상륙 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댐이 버틴 것은 거의 운이었습니다. 테네시 동부에 있는 또 다른 댐도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댐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문을 열고 최대한 많은 물을 방출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댐 붕괴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반 시설이 심하게 파괴되어 긴급 구조 기관들이 일부 피해 지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투하가 피해 지역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식량, 의약품, 제한된 양의 식수 등 가장 중요한 구호 물품들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호품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헬리콥터들이 모든 구호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수의 노새를 이용해야 했고 노새들이 등에 질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파괴된 마을과 황폐해진 풍경을 지나 노새를 몰고 다녔습니다. 헬레나 산에 의해 황폐해진 마을들은 외딴 곳에 있고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도로도 대부분 낮은 길을 따라 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시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시민 개입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헬리콥터 조종사가 고립된 사람들 구조 중 체포 위협을 받아 구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헬렌은 특히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도소에서 헬렌이 지나갔습니다. 수감자들은 대피하지 못한 채 5일간 수도와 전기 없이 감방에 갇혀 지내며 교도소 직원과의 접촉도 최소화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는 폭풍 경로에 있으나 주변 대피 명령에도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이 허리케인에 원치 않게 연루된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저위험 수감자들이 폭풍 후 잔해 처리를 위해 교도소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불행하게도
헬렌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움직임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 달도 차에 남지 않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치는데도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국회의원이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가 허리케인 헬렌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많은 공직자와 지도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강하게 암시하든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 지역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끄는 정부가 재난 구호를 더 늦게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응을 담당하는 연방재난관리청,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러한 노골적인 허위 정보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루머 대응 웹페이지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FEMA는 허리케인 헬렌 관련 지원금 부족, 자원봉사자 귀가, 현금 기부 요청 주장 모두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FEMA는 온라인에서 오해되거나 왜곡된 재난 대응에 대해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간의 실수 혹은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임팩트 플라스틱스 공장은 여러 명이 갇혀 사망하고 실종자가 발생해 테네시주에서 조사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허리케인에도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가족과 생존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떠날 기회를 거부당했고 허락을 받았을 땐 이미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홍수로 주차장이 잠겨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램슨 마을은 헬렌으로 큰 피해와 인프라 마비, 가스 부족을 겪었지만 클램슨 대학교는 26번째 행사를 계속 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가해지는 주간 고속도로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렌에 대한 대응에는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큰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 부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FEMA는 오랜 기간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고 국장 디앤 크리스웰이 헬렌 이후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재난구호기금이 부족해 8월 초부터 즉각적 필요자금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크리스, 그 규제 변화 덕분에 FEMA는 자금을 긴급하고 생명을 구하는 작업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라 마요르카스는 이것이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허리케인이 예상되지만 FEMA와 각 주, 민간 기업 모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의 복구팀은 주민들에게 전력 복구 예상과 전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듀크 에너지 측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수십만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은 집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피해는 에너지 회사들이 강범람이나 토네이도 발생 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렌처럼 큰 사건에선 이런 피해가 수백 번 반복됩니다. 전력회사, 도로, 식량 배급 등 모든 분야에서요. 헬렌은 이런 규모의 기상재해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마을을 확인해 보세요. 헬렌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전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 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규모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방송을 마치며 우리는 미래와 헬렌 허리케인이 미국 및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헬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과장해서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참사의 대부분은 허리케인이 원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헬렌으로 인해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인 애쉬빌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도가 높고 시원하며 바다와 멀어 미국 내에서 멕시코만과 전혀 다른 세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허리케인의 잔해가 도달해도 일반 폭풍우와 큰 차이 없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렌 허리케인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비상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지역, 주, 연방의 지원 인력이 헬렌이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난의 영향과 규모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형 허리케인을 대처할 만한 적절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대형 허리케인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노후화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댐이 수천 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교량의 40% 이상이 50년 넘었고 3분의 1 이상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골 고속도로 포장도로의 절반 이상이 보통이나 불량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만 놓고 보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면 이는 도전에 견딜 수 없는 망가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허리케인 헬렌에서 기후변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다수의 신뢰할 만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동의합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강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문화적으로 세상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문제는 지구 대기 에너지가 더 뜨겁거나 차가운 게 아니라 에너지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폭염, 눈보라, 허리케인, 가뭄 등 모든 대기 현상에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은 길고 건조해지며 눈보라는 더 자주 더 많은 눈을 내리고 열대성 폭풍은 더 빨리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발전합니다. 헬렌이나 당시 멕시코만에서 발생 예정이던 열대성 폭풍은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이 남긴 피해, 위력, 지속시간, 그리고 결국 초래된 파괴는 거의 확실하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에너지의 초과 공급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가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더라도 전 세계 기상 관측은 이를 보여줍니다. 대기가 여전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될 지역사회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그 변화의 영향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분석 덕분에 허리케인 헬렌의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예비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은 기후 변화로 발생한 초과열의 대부분을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기 현상에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 헬렌을 만들어낸 기록적인 고온의 바닷물은 산업화 이전 조건에 비해 200배에서 500배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허리케인 헬렌 대신 밀턴 등 다른 허리케인 복구에 관심을 돌리면서 전 세계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헬렌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모든 것을 덥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기상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더 자주 심각해집니다. 재난관리는 일반화, 단순화, 단기간 해결이 불가합니다. 재난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습니다.